네, 오늘 공판 전망 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발언의 강도가 예상보다 수위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러니까요. 오늘 아마 그 증인 신문에서 대략 조현아 측에 좀 유리하게 증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업무에 복귀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회사 생활도 계속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 진술을 좀 강도를 좀 낮게, 좀 부드럽게, 물론 뭐 폭행당한 거랄지 그 범죄 사실과 관계된 사실관계는 뭐 사실대로 이야기해야겠지만, 그렇죠. 오늘 뭐 본인이 워낙 당했던 게 커서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실관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예를 들면 대한항공이 지금 봉건 시대 노예처럼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다 이런 표현도 나왔고요. 관심사병 분류시도를 느낀다. 이 관심사병이란 건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그 대한항공의 대응에 대한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뭔가 자신이 계속 불이익을 그 후에도 당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박창진 사무장 증언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 본인이 업무는 복귀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진정한 사과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관심사병처럼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도 뭐 감정의 앙금이 좀 남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항공 측에서도 이제 복귀 이후에 좀 많은 걸 사과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뭐 그런 면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과 받은 적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업무 복귀 조치를 받은 적도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저 부분은 좀 저희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뭐 업무는 복귀해서 어제도 김포, 부산 비행을 했었고 또 부산에서 일본 갔다 왔는데 뭐 30시간 동안은 잠을 못 자고 오늘 증언에 출석한다 뭐 그런 말도 한 것을 봐서는 업무에 복귀해서 일을 한 것을 보이는데 업무 복귀 조치가 이제 내부적인 어떤 뭐 사무 절차 과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공식적인 그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인 것 같고 30시간 동안 못 자고서 근무를 이틀 동안 했다는 것도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업무 규정에 비행을 하면 어느 정도 쉬게 돼 있고 그런 게 다 규정이 돼 있거든요. 아마 그 매뉴얼이 있을 텐데 아마 본인이 아마 쉬는 시간에도 잠을 자지 못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어쨌건 업무 복귀한 이후에도 뭔가 계속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표현들을 오늘 나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았다. 이런 그 수위 높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검찰의 구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이런 그 증언들이요? 아마 검찰의 구형은 이미 정해져 있을 거고요. 결과적으로 판결 선고에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어떤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은 일단 조현아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또 불러서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물었지 않습니까? 이런 수순적인 걸 보고 또 어떤 내용적을 보면 재판부를 일단 뭐 선체해줄 마음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박창진 사무장이 워낙 강하게 얘기를 해서 이 어떤 앞으로 판결 선고하는 데 있어서 만약 선처를 해준다고 한다면 박창진 사무장이 어떤 진정성 있는 사과, 한진 쪽에서 대한항공 쪽에서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이제 그런 걸 재판부에서 또 요구할 가능성이 크죠. 지금 와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작이 될까요?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고 또 오늘 또 발언을 저렇게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재판에 있어서는 사실 뭐 반성이나 또는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건에서 이제 폭행의 정도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처를 주고 감정에 대한 상처는 엄청 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이제까지 안 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상당히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박창진 사무장의 증언을 말미암아서 선고를 또 쉽게 예단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항로 변경죄가 적용될 것인가 그 부분인데 어쨌건 검찰은 구형에 그걸
적용해서 구형을 하겠죠. 예, 검찰은 이제 당연히 기소를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항로 변경죄가 유죄를 전제로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구형을 할 겁니다. 그런데 네. 사실 뭐 이게 검찰이 물론 문을 닫은 다음부터는 네. 항로에 일단 진입을 한 것을 본다는 그런 뭐 해석도 일리가 있지만 예. 또 한편을 본다면 사실 비행기가 시동도 걸리지 않은 상태였고 또 토잉카 또 견인차라고 그러죠. 견인차에서 사실 한 17m에서 20m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과연 이게 항로에 들어선 걸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좀 있죠. 그리고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의 이제 변호인들은 적어도 항로라고 하려면 200m 이상의 어떤 관제 고도 거기에 들어서야만이 항로 변경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러한 사례가 뭐 저희 한국에도 없고 또 외국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판결 선고가 나게 되면 이것이 외국에서도 굉장히 참작되는 그런 사례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런 일이 또 일어날까요? 외국에서도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텐데. 예.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또 이게 항상 인간의 역사는 반복이 되고 또 워낙 우발적이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예. 지난번 공판에 나왔던 그 여승무원 증언은 그런 그 와중에 보니까 옆에 창문으로는 비행기가 이동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현아 전 부사장도 알지 않았겠느냐. 그쪽 방향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라는 증언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이 사건에 있어서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었냐 움직이지 않고 있었냐에 대해서는 뭐 증거상 너무 명백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 조현아 전 부사장 제 변호인 측이 뭐 아무리 반박을 해도 그건 뭐 어떻게 보면 확정된 사실일 것 같고요. 단지 아까 말한 것처럼 항로 변경죄에 있어서 항로에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겁니다. 예. 아까 항로 변경죄가 보니까 그 형량이 징역 1년부터 10년까지로 되어 있던데 이하죠. 오늘 그 구형량을 어느 정도로 대략 그 법조계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최저로 한다면 한 1년 6개월 정도 하고요. 많이 한다면 한 3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박창진 사무장이 오늘 증언을 해서 원래 이제 정해진 구형이 검찰의 구형이 있을 텐데 구형이 이제 변경될 수도 있고요. 대부분 변경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그 구형은 한 뭐 1년 최저 1년 6개월에서 한 3년 사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그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그런 그 요소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 일단 지난번 여승무원이 나왔을 때 굉장히 불리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뭐 교수직을 제의하면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게 했는데 이를 거절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명예훼손을 좀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오늘 박창진 사무장의 얘기도 굉장히 불리한 요소를 좀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박창진 사무장의 어떤 증언이 굉장히 좀 부드럽게 하고 서로 화해가 되고 어떤 진정성의 사과를 전제로 했다고 한다면 거의 뭐 법조계에서는 뭐 집행유예로 선고가 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좀 돌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뭐 어쨌건 죄를 뉘우치고 있다라고 말한 점, 뭐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라는 점, 이런 점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양호 회장을 재판부가 불렀다는 것 자체가 좀 선처를 하려는 그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분석을 사실 오늘 이 시작 전까지는 했었는데 지금 이게 다 바뀔 수도 있는 어쩌면 보면 지금 그 박창진 사무장의 저 말은 엄벌에 처해달라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죠. 말은 안 했지만 저렇게 증언을 하는 것은 지금 엄벌에 처해달라는 이야기죠. 지금 또 새롭게 전해진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업무에 복귀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가족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 취재로부터 보호 조치가 없었다. 저건 무슨 말인지 보호 조치를 대한항공이 해야 되는 일단 뭐 저 내용들은 전체가 아마 대한항공에 대한 불만을 좀 토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아까도 그 증언 내용이 나왔습니다만은 관심사병 취급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자신이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하는데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예측하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해석이 나름입니다만은 아마 본인이 앞으로 대한항공에서 더 계속 근무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 말에 진실성이 없다라는 그런 반박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국내선 비행 스케줄이 과도하게 많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 말이 아마 아까 30시간 이상 못 자고 이틀 동안 네. 계속 근무를 했다라는 그 말하고 맥이 다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조양호 회장에게 사과받은 적이 없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오늘 구형하고 그리고 선고까지는 얼마나 남아 있는 거죠? 아마 선출을 해준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아마 명절 전으로 아마 선고 일자가 잡히지 않겠나 한 싶었는데 2주 후 정도요? 예, 보통 뭐 2주 아니면 길게 가면 보통 4주 갑니다. 선고 날짜. 그런데 2주에서 4주 정도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네. 재판부에서 또 의외로 예. 또 이런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선고 날짜는 잡되 그 안에 어떠한 진정성 있는 사과랄지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그 합의랄지 그런 면에서 어떤 감정을 누구트릴 수 있는 그런 소명자를 내라. 그걸 또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런 것이 내지 않았을 때는 사실 재판부가 선처해 주려고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네. 판결 선고의 결과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지난번 그 재판장이 조양호 회장 증인으로 출석할 때 그런 취지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의 어떤 조건 그런 것을 내걸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저도 2차 공판 때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 네. 굉장히 일반 재판에서 없는 굉장히 의외적인 일입니다. 예. 그래서 재판부에서 일단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업무 복귀와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걸 전제로 해서 선처해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약간 오늘의 돌발 변수가 좀 생겼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재판부가 그렇게 그 조건을 건다고 하더라도요. 오늘 박창진 사무장의 저 발언의 수위나 강도로 봤을 때는 과연 지금 이후에 뭐 사과를 받아들이고 어떤 뭐 합의를 하고 근무를 정상적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조금 좀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판단해 보면 뭐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 싶지만요. 네. 어떤 시간이 선고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대한항공의 어떤 진정 어린 사과 그리고 어떤 업무 복귀 이후에 어떻게 본인의 어떤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보장해 줄 것인가 그런 것들이 제시가 된다면 또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변호사님은 검사 출신이시지만은 판사들도요 재판할 때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그런 그 재판일 때는 국민들의 여론이나 뭐 언론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 참조를 하게 되죠. 그렇죠. 일단 여론에 집중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가지죠. 그래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또 여론이 반응이 워낙 민감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한 심사숙고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어떻게 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만한 판결을 내기 위해서 노심초사를 많이 하죠. 국민이 납득하는 것하고 법리하고 충돌할 때도 있습니까? 당연히 충돌할 때만 있죠. 그러면 고민되겠는데요.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형이 가볍지만 어떻게 보면 여론이 좀 들끓는 재판, 또 여론 그 민심이 좀 분노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거죠. 내용으로 보면 뭐 법률적인 내용으로 엄격히 얘기하면 별거 아닌 사건도 사실은 여론이 들끓고 어떤 그 실질적으로 법이 적용하는 범위 이외의 영역 부분들이 또 판결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여론하고 좀 그 동떨어진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은 그 재판부 판사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좀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평가가 좀 낮아지거나 그런 측면도 있습니까? 그런 측면은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단지 어떤 판결의 결과가 여론을 떠나서 법률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엉뚱한 판결이랄지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인 경우에는 사실 뭐 그 다음에 어떤 사무분장이라고 해서 어떤 재판부의 어떤 사무를 분담하는 거 그런 것에 좀 뭐 참작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법적인 엄격한 잣대에 의해서 판결을 선고했다든가 아니면 약간의 여론과 동떨어졌다고 그래서 그게 사실 뭐 독립된 판사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박창진 사무장의 증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사건 이후에는 주로 다른 팀원들과 업무를 했다.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지났거든요. 공판이 시작된 지. 그런데 거의 1시간째 지금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회사가 복귀를 도우려고 노력했다라는 회사 측의
말은 거짓말 같았다라는 말도 했고요. 사건을 외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내 기억에 혼선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건 이후의 상황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 신문이 이 정도면은 1시간쯤 되면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이것도. 이게 사실은요. 네. 박창진 사무장 증언 같은 경우에는 유죄 무죄의 결과에 미치는 그런 증언이 아니거든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정사에 관한 거고 사실 유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굉장히 작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증언을 하고 그런 걸 보면 이게 사실 박창진 사무장의 어떤 감정의 상처, 마음의 상처가 엄청 크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재판부에서도 듣고 싶어 했고 또 검찰 입장에서는 좀 그런 면을 좀 많이 법정에서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훨씬 더 증인 신문이 길게 가고 있고요. 또 내용도 굉장히 조현아 전 부사장한테는 좀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 복귀한 뒤에 그 노출이 됐을 때까지만 해도 좀 의연한 듯한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공판에 출석을 한다고 했고, 그래서 뭔가 좀 원만하게 합의라기보다는 좀 그런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시키기를 원하는 모양이다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오늘 그런 그 예상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에서의 진술이 나오고 있고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잘 잊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도 여전히 감정이 격앙돼 있는 상태고 그때 받았었던 모욕에 대해서 여전히 그걸 잊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증언은 아마 대한항공하고 조현아 측에 또 조현아 측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당황스러운 증언일 겁니다. 저게. 재판부도 저 정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고요. 아마 검찰도 뭐 오늘은 좀 저 정도까지는 아마 증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는데 아마 모든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그 정도로 본인의 어떤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피해자가 어떤 마음이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뭐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박창진 사무장이 그동안의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회사에서 진심의 사과 또는 자신을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다. 거의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런 그 진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의 상처가 사실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비행기 안에 있는 그 감정과 전혀 변화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자, 오늘 원래는 이 결심 공판이 어느 정도 시간 그런데 재판의 성격마다 다르는데요. 아마 박창진 사무장이 증언이 끝나고 나면 뭐 양쪽 검찰의 구형이 있을 거고요. 거기서 변호인이 변론을 하고 그다음에 조현아의 최후 진술을 듣고 그다음에 선고일자를 잡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늘 공판 전 화면입니다. 이 버스를 타고 조현아 전 부사장이 도착을 했고요. 뭐라고 하죠? 호송버스인가요? 호송버스. 호송버스를 타고 조현아 전 부사장이 도착했는데 자세한 모습은 촬영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창진 사무장은 승용차를 타고 나타났는데요. 승용차에서도 내리는 모습은 별도의 통로로 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역시 촬영은 오늘 되지 않았습니다. 차만 촬영을 했고요. 저희가 앞서 그 차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별도의 통로로 증인들은 원래 별도의 통로로 저렇게 들어가나 보죠? 아니 원칙적으로는 일반적 증인 같은 경우는요. 방청인과 똑같이 원래 법정 통로로 들어가서 앞에 앉아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증인 신문 지원 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다른 통로에서 다른 곳에서 방청객이나 피고인과 얼굴이 마주치지 않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 들어야 되죠. 그래서 지난번 그 여승무원 1등석 여승무원도 그 지원 요청을 해서 별도 통로로 들어갔고 오늘 박창진 사무장 그 차량 그 화면 있으면 박창진 사무장은 별도의 승용차로 들어왔고 이 모습은 그 업무 복귀 이후의 모습입니다. 30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했고 그리고 국내선 비행 스케줄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말도 오늘 했습니다.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출석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근데 시간적인 뭐 갈아입을 그런 경황이 또 없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어떤 박창진 사무장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의 대한항공의 어떤 유니폼을 좀 떳떳이 입고 가서 증언을 하겠다. 저것도 사실은 그렇게 대한항공에 대한 어떤 좋은 감정에서 출발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면요.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증인신문의 대략적인 골자는 다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결심 공판에서 몇 년형이 구형될지가 관심인데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언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